와룡봉투입니다. 10월 8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토요일 날은 영상을 찍지 않는데요. 이번에 연휴도 있는 상황이고, 어제 고용보고서 결과 발표 이후에 상당히 좋지 못했던 이 미증시 결과가 나왔다 보니까 아마 불안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일단, 고용보고서 상황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한 부분 변수로 지금 조금씩 더 다시 재부각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영국 상황, 요건 특별하게 크게 지금 아직까지는 드릴 말씀이 없는데 간단한 언급 하나 드리고, 앞으로 향후 시나리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 간단하게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고용보고서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비농업 고용자 수의 경우에는 26.3만, 그러니까 26만 3천 명 정도 증가가 나왔는데요. 컨센이 25만에서 26만 정도 사이였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뭐 크게 문제는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전월이 31만 5천이었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일단 확실하게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컨센보다 뭐 약간 상회지만 크게 문제는 안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문제가 됐던 건 어제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미선물 급락이 나왔잖아요. 문제가 됐던 부분은 실업률이었습니다. 컨센이 3.5%인데, 아니, 컨센이 3.7%인데, 실제 3.5%로 나오면서 실업률이 다시 줄어드는, 역사적 최저점 부근으로 다시 내려오는, 이런 상황이 나왔고요. 전월일도 3.7%였으니까, 연준이 지금,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기대하고 있는, 실업률이 4.4% 정도입니다. 4.4% 정도를 지금 내년에,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3.7에서 그대로 있거나, 뭐, 조금 더 올라가거나 하면 뭐 문제가 안 됐을 텐데, 다시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 거의 대부분의 경제적인 부분들이, 요소들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하나 발생을 했을 때 그 상황의 여파가, 뭐, 정책적인 어떤 그 통화정책이든 아니면 재정정책이든 이런 정책들을 폈었을 때 그 효과가 바로 당장 탁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를 들어 어떤 수치가 계속해서 증가해 나가기 시작을 한다면 분명히 내부적으로는 어떤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을 통해 가지고 꺾이기 시작하는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결과는 계속해서 한동안 더 증가를 하다가 증가율이 점점 둔화되면서 일정 시점부터 꺾이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을 여기쯤에서 썼다 하더라도 이후에 조금 더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생각보다 지금 조금 더 오래 가고 있는 건 맞는 거고요. 반대로 내려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가는 것도 이렇게 갖고 한번 꺾이기 시작을 하면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꺾이기 시작하는 시점에 일정 정도 시점에서 정부가 또는 중앙은행 쪽에서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을 완화적으로 쓰면서 경기 부양을 막 하려고 한다라고 해도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정 정도는 계속해서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 상당히 좀 가파르게 이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들도 제법 많습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도, 그리고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도요. 지금 계속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한번 이게 깨지기 시작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더 크게 터지는, 처음에는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정도의 구멍인데 이게 한번 터지기 시작을 하면 아래로도 못 막는 이런 상황까지 이렇게 확장될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까지 연준이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 중앙은행이나 아니면 정부 재정 쪽이나 이쪽에서는 별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그거 관련해서 왜 지금 상황이 완전 반대로 너무 강해서 문제인 상황이니까 안 하고 있는데, 한번 경기가 꺾이기 시작을 하면 가파르게 또 꺾이는 흐름들이 한동안 진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지금 시장에서,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시장에 반발했던 그 부분들이 그런 우려들을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용보고서에서 이 비농업 고용자 수가 26만 3천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 26만 3천에서요. 정부 쪽에서의 고용은 오히려 정부 쪽에서는 마이너스 2.5만 정도 나왔습니다. 2만 5천 명 정도 감소했다는 얘기죠. 근데 민간 경제 쪽에서, 민간 쪽에서 28만 8천 정도 증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문제였다는 거죠. 정부가 조절을 해서 줄여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민간 고용 자체가 너무 좋다. 민간 경제가 아직까지 상당히 견조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정부 통제력이 조금 직접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고요. 특히 서비스업 쪽에서의 이 28만 8천 명에는 서비스업 쪽에서의 이 고용 증가가 상당히 두드러졌는데요. 레저나 접객 이쪽 그 일자리 쪽을 보면 8만 3천 명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8만 3천 명 정도. 이게 뭐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전월에 3만 1,000명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전월 3만 1,000명이었는데 이번 달 8만 3천. 물론 7월 달에는 8만 9천 증가였었어요. 8만 9천 증가였는데 다시 지금 그 7월보다도 더 높아진 거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특히 이 서비스업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 경제의 70% 정도가 내수잖아요. 이 내수의 한 70% 정도, 아니 뭐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 그 정도가 서비스업 쪽에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그만큼 강하다라는 건 미국 경제가 아직까지 강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 구간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굿 뉴스가 나오니까 배드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실업률이 비농업 고용자 수 전월보다 감소를 했는데 왜 실업률이 떨어졌느냐? 전월보다 많이 감소했잖아요. 그 지금 5만 명 이상 감소를 했는데 왜 그럼 실업률이 이렇게까지 또 떨어지게 됐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활동 참가율이 감소를 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요, 쉽게 얘기하면 일할 수 있는 인구분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여기 참까지만 쓰겠습니다. 참가율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전체 수, 그러니까 15세 이상의 인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경제활동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 중에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인구,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인구 곱하기 100입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계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게 문제였냐면 경제활동 참가 인구 요거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분자값이 줄어든 거죠. 분자값이 줄어드니까 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실업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참가율 자체도 줄었으니까.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월 달에 62.4%였는데요. 미국 인구 전체 일할 수 있는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 실제 일을 하고 있는 인구가 62.4%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번 달 62.3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0.1% 정도 줄었다는 거죠. 이 줄어든 부분이 실업률을 낮추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노동시장은 여전히 아직도 타이트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당 평균 임금 같은 경우가 5% 정도, 전월 대비 5% 정도 상승을 했는데, 컨센이 5.1이었고, 전월이 5.2였으니까 이건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데, 뭐, 일단 줄어들고 있다는 건 좋은 거죠.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게 노동시장이 워낙 타이트하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갑의 위치에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결국 임금을 더 줘야만 일을 우리 회사에 데려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타이트함을 깨야만이 임금 상승률이 줄어들고 그래야 인플레이션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논리란 말이죠. 그 논리에서 놓고 봤었을 때 5.0으로 줄었다라는 건 좋은 거지만 연준의 목표치가 2%입니다. 물가 상승률 2%니까 2%입니다. 근데 지금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5%다라는 건 아직도 너무도 많이 높구나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만약에 실업률이 3.7로 나왔으면 이 부분을 똑같이 연준 목표에 아직 멀었어 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그래도 전월보다 줄었잖아, 컨센보다도 줄었잖아,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부분이 얘가 줄어들면서 얘가 줄어든 거, 이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얘가 줄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크게 역할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거죠. 이거보다 훨씬 높잖아 라고 해석을 했던 거죠. 이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어제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은 역시 계속 지속될 것 같아. 제가 11월 가능성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가능성을 한 방에 얘가 한 방에 카운터 펀치를 날려버린 거죠, 완전히. 국채금리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급등을 하면서 2년물이 4.33%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 올 연말 연준의 지금 그 점도표상에 찍혀 있는 금리의 중간값이 4.4%입니다. 제가 일전에 4.3을 한번 넘었었을 때 그 말씀 드렸죠.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동안 다시 또 조금 떨어지다가 4.1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4.33까지 올라왔는데 4.4 정도까지 가면 맥시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이제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어제 발언을 했었는데, 뭐 다른 발언은 제가 화요일 날 정도에 또 말씀을 드리게 될 거고요. 일단 연말 4.5% 전후가 좀 적당할 것 같아 라는 언급을 또 했다 보니까, 야, 이거 그러면 결국은 11월 75, 12월 50 요거 그대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겠네, 아직 멀었네, 이 논리가 어제 적용이 됐던 거죠. 이게 지금 받쳐주질 못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전문가들의 반발은 계속해서 지속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뭔가 하나 깨지면서 크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받아야 연준이 이 스탠스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황. 연준이 혹시 니네 진짜 뭔가 하나 깨져갖고 완전히 박살 나는 걸 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쪽으로 지금 막 자꾸 몰아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도 지금 조금씩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푸틴 얘기를 좀 해보면요. 뭐 지지난주에 점령지 이제 편입 투표를 했었고, 요번 주에 이 편입 승인을 했죠. 편입 승인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돈바스 지역, 뭐 자포리자, 헤르손 이런 지역들은 지금 이제 러시아 땅이 된 거잖아요. 푸틴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제사회 아무도 인정 안 하지만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푸틴을 비롯한 러시아에서 계속해서 핵 사용과 관련해서 우리 영토가 침범을 당해서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쓸 수 있어라는 얘기를 과거에도 했었었고, 최근 들어 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 우크라이나가 그렇다면 자기들이 뺏긴 땅을 다시 한번 되찾기 위해서 공격을 하게 됐을 때 러시아의 혹시 핵과 관련된 반발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그 우려가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 지금 조금은 심각한 사태로 받아들여야 돼라는 얘기까지 언급이 나올 정도로, 아마게돈을 언급할 정도로 이제 조금 위협적인 이게 표현들을 좀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어제 우리 시장 마감할 무렵쯤 나온 얘기죠. 우크라이나가 역공을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돈바스 지역 중에 일부, 루안스크 지역을 그러니까 루안스크의 일부 지역을 탈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헤르손도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루안스크 지역 같은 경우는 요번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이전부터, 그러니까 과거부터 크림반도가 러시아로 넘어갔을 때, 크림반도가 넘어갔던 그 직후부터 시작해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지배를 인정하지 않고 독립을 계속해서, 독립을 통해서 나중에 러시아로 편입을 하겠다라고 계속해서 반발하는 반군 지역이잖아요, 이 지역이. 그러니까 당연히 요번에 점령지 편입 투표를 했었을 때 당연하게 얘는 찬성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지역이었고요. 이랬는데 이 지역을 일부 탈환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푸틴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크게 상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전세가 확실히 좀 불리하구나라는 거,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는데 실제로 많이 불리하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푸틴 입장에서는 좀 억지를 쓴다라고 한다면 이거 이제 우리 땅인데 우리 땅에 침공을 했어. 우리의 자위권을 위해서 핵을 쓰겠어. 이런 얘기를 할 명분을 주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향후에 조금 푸틴의 반응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그게 이제 조금 변수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단은 핵을 사용을 하기가 참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핵미사일이나 이런 애들을 사용하기는 사실 좀 부담이 되긴 할 겁니다. 어제 이제 그 밑밥을 깔기 위해서 미국도 2차 세계대전 때 이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 2발 쐈잖아 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언급을 했었어요.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밑밥을 까는 상황이라서 좀 불안불안한 부분인데 이 핵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거의 진짜 지금도 그렇지만 더욱더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될 수밖에 없고 비판과 반발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이 안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최근에 동원령, 이 러시아 영토 내에 이 젊은이들의 동원령을 내리면서 지금 한 70만 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해외로 빠져나갔다, 망명 신청하든지 아니면 도망을 가든지 해서 해외로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소식이 있었는데 지금 그 정도로 상당히 좋지 않고 전쟁 이후에 2월 24일 전쟁 이후에 푸틴의 이 지지율이 80%대를 훨씬 더 넘어서면서 굉장히 고공행진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동원령 발표 이후에 다시 지지율이 70%대 초반으로 지금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뭔가 명분을 찾지 못하면 푸틴의 정치적 생명력도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한다면 하다못해 전략핵 정도 아주 작은 규모의 그렇다 하더라도 피해는 엄청날 겁니다. 그런 정도의 사용 여부나 아니면 원자력 발전소 쪽을 건들 수 있겠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불안 요소로 남아 있기는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전쟁 상황,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을 놓고 보면 3월 달에 이제 제가 그 말씀 드렸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3월부터 4월 이렇게 넘어가면서 봄이 되니까 겨울 동안 겨우내 꽁꽁 얼었던 땅들이 녹기 시작하면서 진흙탕들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로 인해서 러시아의 탱크들이 고립되는 더 이상 전진을 못하고 고립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되게 많이 있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 전쟁에서 패하거나 아니면 탱크를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기사들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지금 가을 장마가 11월까지 내린다고 하는데 이 가을 장마로 인해서 다시 땅이 굉장히 질척거린답니다. 지금은 반대로 우크라이나가 자기들이 뺏긴 지역을 가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역공을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진흙탕이 다시 역으로 이제는 우크라이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기세는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만 어떻게 될지 아직은 확실히 안개 속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의 흐름에서 놓고 봤었을 때 아직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반면 이 전략핵 사용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변수는 항상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유리한 상황은 아닌 거죠, 지금 현재가.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국 같은 경우는요. 이것도 어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 이 감세 정책을 펴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그 부분을 다시 또 원상복귀 시켰다가 좀 난리도 아니잖아요. BOE하고 정부하고 지금 반대로 가고 있죠. BOE는 계속해서 긴축, 금리 인상, QT 이런 걸 진행을 하는 그 방향으로 긴축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반면 이 영국 정부에서는 트러스 총리는 계속해서 감세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이 사단이 한번 났었잖아요. 그 사단이 났다가 지난달 말에 갑작스럽게 BOE에서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한 3일 정도 바짝 매입을 했죠.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다시 매입이 없었는데 이 지금 갑작스러운 BOE의 변화 자체가 BOE 자체가 갑작스럽게 긴축에서 완화로 스탠스를 바꿨던 가장 큰 이유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 영국의 연기금들이 마진콜을 당하기 직전의 상황이었다.
마진콜을 당하게 되면 계좌가 녹는 거죠. 신용 반대매매 나가는 거니까. 계좌가 녹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기금이 녹게 되면 이건 심각한 국가적 문제가 돼버리잖아요. 이 상황이 당장 턱 밑까지 올라오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이렇게 바꿔서 일단 급한 불을 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무제한 국채 매입 자체가 14일까지 진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14일이면 이제 돌아오는 주입니다. 다음 주입니다. 그러면 14일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이 상태대로 그냥 일단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아 있다 하더라도 그럼 14일 이후부터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죠. 매입을 안 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달 31일부터 시작을 해서 QT를 다시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지금 영국은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물가가 너무 높잖아요. 특히 영국도 지금 물가가 10%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9%대 후반인데 물가가 너무 높은 상황인데 지금 경제 상황까지도 너무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이 상황이기 때문에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당장 문제는 다음 주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다음 주 아마 주 후반부터 작용을 좀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을 텐데 14일 이후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긍정적인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영국 쪽에서는요. 자, 향후 시나리오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11월 시나리오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는 어제 고용보고서가 너무 좋게 나오면서 일단 쉽지 않게 됐습니다. 13일 날 9월 CPI가 발표가 되는데 9월 CPI는 헤드라인은 0.1 정도 꺾일 걸로 보여지는데 코어 같은 경우가 오히려 전월 대비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예측 전망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코어 같은 경우 이게 원래는 줄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의 어떤 또는 경기의 후행성 이 부분 때문인데 그래서 지금 연준의 데이터 의존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금 시장하고도 안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지금 있는 상황인데 주택 경기나 주택 지표들 지금 확실히 꺾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임대료도 꺾이기 시작을 했는데 미국의 주택 매매 그 구조의 틀을 보면 이게 한 3, 4개월 넘어가야 반영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제가 생각할 때 11월 되면 약간 일부가 반영될 것 같고요. 12월부터 조금 더 많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1월부터 반영이 되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12월 CPI부터 반영되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되면 요때부터 조금 이제 꺾이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고 12월 CPI가 나올 때쯤 돼가지고는 확실히 조금 더 많이 꺾이는 모습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11월 시나리오는 조금 쉽지 않아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12월에서 1월 시나리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12월 FOMC가 CPI 발표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CPI 발표 날 FOMC 첫날입니다. CPI가 발표되고 나서 둘째 날 아마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하겠습니다만 파월 의장의 발언이 조금 달라지겠죠. 이게 조금 그러니까 11월 수치, 12월에 발표하는 11월 수치가 조금 꺾여서 나오기 시작한다면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도 톤 다운되는 상황들이 나오겠죠. 이제 그 정도 상황쯤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시장이 조금씩은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어떤 시장의 안정화 그 바탕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 전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전까지는 사실 좀 불안정한 구간들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저점을 더 낮추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는 있고요. 왜 그렇게 보고 있냐면 2년물 국채금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든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 0.6%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2년물이 더 이상
공격적으로 올라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금리 인상도 더 이상 공격적으로 올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 시장의 반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다음 주 초반 충격을 조금 받을 수밖에 없겠죠. 미국 일단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어제 급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에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이후부터 그 저점을 아마 뭐 다시 훼손하는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저점 테스트는 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탈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11월에서 12월 넘어가면서 금리의 피크 아웃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금리의 피크 아웃에 대한 기대감은 일단 인플레 지표들, 그다음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 관련해서 뭐 영향을 주긴 하겠습니다만, 꺾여서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 예를 들어 CPI가 꺾여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금리 피크 아웃에 대한 얘기가 빠르면 12월 정도부터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장을 조금씩 안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만약에 최악의 상황, 제가 일전에 최악의 상황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최악의 상황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1월 정도부터 시장 안정화 가능성도 일단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 요새 1년 넘게, 지금 현재 1년 넘게 계속해서 마지막 산을 자꾸 못 넘고 있잖아요. 마지막 산을 계속 못 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게 아직까지 계속 이어지는 어떤 관성적인 측면, 경제 지표들의 그 측면을 감안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늦게 나오게 되면 12월 CPI 발표되는 그 시점, 고용보고서와 함께 발표되는 시점, 그런 시점들이 시장의 바닥을 잡아줄 수 있는 시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다. 일단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연말 연초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정도 수준에서는 시장이 조금은 좀 안정을 좀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안정을 찾는다고 해서 급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2,700, 3,000 이렇게 갈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당장은요. 박스권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정 정도의 반등 이후에 박스권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박스권 장세만 나오더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숨을 쉬기가 편한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매매하는데도 훨씬 더 좀 여유가 좀 있는 상황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장은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한데요. 다음 주 증시 전망과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월요일 날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일단 말씀드릴 정도의 내용은 요 정도가 답니다. 일단 너무 뭐 일단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은 우리가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너무 그렇게 막 스트레스 심하게 받지 마시고요. 결국은 그동안 지금까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언제 끝날 것인지가 전혀 불투명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마지막 데드라인까지는 일단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윤곽은 잡히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끝이 보인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은 좀 마음의 여유를 좀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해봅니다. 연휴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